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 아내가 이 채널을 평소에 애청하고 있어서 몇 번 같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사연도 많더군요. 내 인생엔 저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곳에 사연을 다 보내게 되었네요. 아마도 제 사연이 방송된다면 애청자인 제 아내도 듣게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사업을 크게 하신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제 위로는 9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제 눈에 비치는 형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만능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형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엄청 비교를 당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다행히도 늦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 거예요. 형은 남자인 제가 봐도 남자답다고 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 잘난 맛에 살 법도 한데 형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신해 날라리들과 싸워주기도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등록금도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형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삼으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형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죠. 미국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형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형 입학식을 앞두고는 온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는데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흔들렸고 그러다 어느 순간 땅 위로 붕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창 너머로 새하얀 구름이 솜사탕 기계 속에서 설탕실이 날리는 것처럼 사납게 날렸어요.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구름 속을 날고 있던 거였죠. 작은 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린 제게는 꿈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요. 공항에 도착해 몇 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형을 다시 만났는데 제 기억 속 모습보다 키도 더 크고 근육도 커져서 왠지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이 늘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다정하게 우는 형을 보니 어색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열흘가량 미국에 머무는 동안 TV에서나 보던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자유여신상도 보고 형이 입학하는 대학에 가서 입학식도 참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형이 미국인들과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혹시라도 내게 말을 걸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역시 우리 형이다 싶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형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형이 대학에 입학하고 이듬해 가을이었어요. 잠결에 엄마 울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안방으로 가봤더니 엄마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요. 그 모습을 보니 선뜻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죠. 엄마가 아빠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준영이 미국으로 보낸 거 당신이잖아. 당신이 우리 준영이를 미국에만 보내지 않았어도 내 새끼가 그런 개죽음은 안 당했을 거라고. 살려내. 불쌍한 내 아들 살려내. 엄마의 절규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형이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확인 사살을 하듯 아버지한테 달려가 멱살을 쥐고 흔들며 발악했어요.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한국에 있었으면 멀쩡히 살았으리를. 당신이 미국으로 보내서 죽은 거잖아. 당신이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았잖아, 이 나쁜 놈아. 내 아들 살려내. 엄마는 한참을 아버지 멱살을 쥐고 흔들다가 혼자라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엄마 병상을 지키다가 연락을 받고 온 이모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상은 외할머니가 지키기로 하셨고 아버지는 급히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부족한 거 없이 화목했던 우리 집은 그날 이후 많은 게 변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형의 죽음으로 사이가 갈라지셨고 저는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형이 받아왔던 부모님의 기대가 준비되지 않은 제게 쏠린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이제는 전처럼 지낼 수만은 없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은 그저 그랬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형처럼 턱걸이를 잘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실력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더 저를 형과 비교를 해댔어요. 네 형은 놀 거 다 놀면서도 매번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세상에, 체육 점수는 또 이게 뭐야? 공부를 못하면 운동이라도 잘할 것이지. 어떻게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네 형은 공부며 운동이며 심지어 피아노도 얼마나 잘 쳤는지 아니?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받은 제 성적표를 들고 엄마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형과 비교를 해댔어요. 그러다 한숨을 푹 쉬시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준영이 대신 준우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엄마는 본인이 그 말을 하고는 자신도 놀랐는지 이내 정정했어요. 어머나,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우야, 지금 엄마가 한 말 실수야. 엄마가 실수한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제가 들어버렸잖아요. 그 말이 생각 없이 흘러나온 실언일지라도 그 말을 통해 저는 평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가족을 지웠어요. 저를 보면서도 세상에 없는 형을 찾아대는 엄마도 미웠고 형의 죽음 이후 저를 보고 한 번도 웃어주지 않는 아버지도 싫었고 친구들과 우범지대를 돌아다니다 총에 맞아 죽은 형도 원망스러웠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형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다 짜증이 났어요. 형이 죽은 뒤로 집안에 안 좋은 일들만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형 잘못은 아닌 일들이었어요. 특히 IMF는 누가 봐도 형 잘못이 아니었죠. 시중은행에 돈이 마르고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던 그때 저희 아버지 회사도 무사하지는 못했어요. 부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업 분야를 여러 개 쳐내고 주요 사업인 재봉틀 생산만 남게 되었거든요. 한때 1000명 가까이 되던 직원 수도 100분의 1 정도만 남게 되었고 매출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기다 의류업계 불황까지 겹치는 바람에 재봉틀 수요가 줄어 해를 거듭할수록 회사 사정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재를 털어 회사에 집어넣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많이 약해지셨어요. 한때 집에 식구 수대로 차와 기사를 두고 살던 우리 집은 아버지가 타시는 차 한 대만 남긴 채 모두 처분하게 되었고 기사분들도 모두 내보내게 되었어요. 집에서 일을 하시던 상주 도우미도 내보내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손수 차를 몰고 엄마가 직접 주방 일을 하게 되셨죠. 그러다 보니 그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집도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어요. 평장동 대저택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좁은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한 바람에 새 학교에 적응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친구가 없어지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성적이 올랐다는 거 하나 빼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죠. 중학생 때 비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골라서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안간힘을 쓰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름 있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예비 11번으로 겨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정도였죠. 입학식이 있던 날 저희 대학에 오신 부모님은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형 입학식에 갔던 날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형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부모님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마음속 1순위는 여전히 형이었던 거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매 순간 확인하며 사는 건 정말 잔인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지고야 말았죠. 별거 아닌 일에서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엄마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니네 학교 나와서 취직은 제대로 하겠니? 차라리 재수를 하는 게 어때? 네 형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은 가야 하잖아.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쩜 넌 네 형 반도 못 따라가니? 제발 형 좀 닮아봐라. 그 말에 순간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난 형이 아니에요. 나한테 형처럼 살기를 바라지 마시라고요. 엄마 눈에는 나는 안 보이죠? 아직도 죽은 형뿐인 거죠. 난요, 형이 죽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형이 남긴 망상이랑 싸우는 기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형이 지금은 진저리 치게 싫다고요. 왠지 아세요? 엄마 때문이에요. 왜 날 이렇게 나쁜 놈을 만드는 건데요? 왜 살아있는 날 죽이지 못해 안달이냐고요.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서 형 모습을 찾아도 절대 못 찾을 거예요. 난 형이 아니니까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곤 제 뺨을 치셨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네 형이 얼마나 놀아꼈는데 비교 좀 당한다고 그딴 소리를 해. 그렇게 싫으면 내 집에서 나가. 사실 아버지한테 맞은 뺨이 딱히 아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에게 돌아올 부모님 사랑은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 후로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형과 뭐를 비교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거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곤 제 힘으로 취직을 했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아버지 회사에 비해서도 규모가 한참이나 작은 회사였어요. 전 직원이 저를 포함해 10명 남짓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회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회사라서 복장도 자유로웠고 사내 기강도 그리 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집에서는 늘 형 그늘에서 사는 저였지만 회사 안에서는 꽤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집보다 회사가 편했어요. 자발적으로 야근을 할 정도로요. 직원 수가 적은 만큼 직급도 타 회사들에 비해 연차 대비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입사 4년 차에 팀장을 맡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자존감도 살아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필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의식은 찾으셨지만 후유증으로 거동을 제대로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말도 많이 어눌해지셨고요. 더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신 거죠. 그 바람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차피 물려받을 회사였으니 그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대학 전공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다가 재봉틀 생산 판매 관련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전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보다도 더 헤매야 했거든요. 회사 안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막내 사원이라면 사수한테 일을 배우면 되겠지만 대표한테 일을 가르쳐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말이 대표지 영업부터 마케팅,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전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네 일 내일 가려가며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생산직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회사 내 암묵적인 규율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대표라도 베테랑 생산 직원 앞에서는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짧게는 7, 8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저희 회사에서 근무해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공장 일을 쥐뿔도 모르는 핏덩이가 명령하는 건 못 따르겠다는 거였죠. 공장에 갈 때마다 기싸움을 하느라 녹초가 되곤 했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 놀려먹기도 쉽고 혼장질해가며 군림하기도 딱이었을 거예요. 특히 32년 경력의 공장장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제게 면박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곤 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은 저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회사 외적인 상황과 싸워야 할 시간에 내 회사 직원들과 나를 세우는데 열을 내고 있으니 회사가 온전히 돌아가겠어요. 안 그래도 재봉틀 수요자가 줄어 현상 유지도 힘든 판국에 말이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직원들 손에 휘둘리느라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회사를 접자고요.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제 뜻을 전했고 바로 폐업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라면 저는 더 이상 제 아버지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원치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할 게 뭐 있겠어요. 긍지를 느낄 수 없는 일에 제 청춘을 바치기 싫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자기들 살궁리를 하며 이직을 알아보던 사람들이 더는 이 분야에 일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보니 생지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력을 온전히 대우해주는 회사도 없고 너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식의 대접 앞에 자존감도 무너져 내릴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공장장이 생산 라인 직원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 꼬장꼬장하던 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 뒤를 따른 직원들도요. 사실 그때 저는 정말 회사 문을 닫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죠.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영업직 사원들과 함께 발품 팔아가며 영업에 나섰어요. 거래처에 갈 때 허리를 세우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는 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직원들의 조언을 되새기면서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은 없었어요. 몇십 년 전에야 재봉틀이 필수 혼수용품이었지만 요즘에야 그런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옷공장 매출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옷 제작을 중국에서 해 완제품을 가져오는 실정이니까요. 전체적인 판이 줄어든 상황이니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떻게든 거래처를 뚫어보려고 시내로 나왔다가 끼니를 놓치고 만 거예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지하상가에 있는 백반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발바닥에선 불이 나는 것 같고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입에서는 단내가 날 것 같았죠. 파김치처럼 축 주저앉은 저를 보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총각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밥때도 놓치고 이제 점심 먹는 거야? 네, 어쩌다 보니 때를 놓쳤네요. 딱 보니 영업직이구만. 그래, 뭘 파는데? 그래서 재봉틀을 팔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술이나 되면 몇 병 받아줄까 했는데 재봉틀이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 이 상가 안쪽에 수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다리 좀 놓아줄까? 젊은 아가씨가 하는 데인데 수강생도 받고 하더라고. 옷이랑 커튼 같은 걸 만드는 수업이라니까 재봉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점심 한 끼 때우러 들어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예정이 없던 영업을 나서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인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수혜점에 가봤는데 막상 가게를 보니 생각보다 협소한 장소에 실망이 되더군요. 그런데 주인 아가씨가 너무 밝고 선해 보여서 간 김에 팸플릿을 보여주며 제품 설명을 하게 되었죠.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준 수혜점 주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동이 간편한 미딘 재봉틀을 딱 짚으며 샘플 제품으로 얼마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겠지만 왠지 이 사람한테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제가 구청 문화센터에서 소싱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업할 때 이걸로 해보려고요. 전문적으로 소싱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미니 재봉틀이 필요하실 테니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팔리긴 할 것 같아요. 판매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선 마음이 고마워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수혜점 주인을 통해 들어온 주문량은 총 34대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주문량이 놀랄 뿐이었죠. 그 후로도 주문은 이어졌고 덕분에 미니 재봉틀 재고량을 쉽게 뺄 수 있게 되었어요. 늘 처치곤란이던 미니 재봉틀 판매량이 늘자 영업부에서는 이참에 홈쇼핑이랑 손을 잡고 대량으로 팔아보자고 제안했고 그 판매 전략은 제대로 먹혔어요. 방송에 한번 나갈 때마다 미니 재봉틀이 수백 대씩 팔려나갔거든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주문량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10년 가까이 하향 곡선을 그리던 매출은 상향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회사 내에서 제 입지도 높아졌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2년 넘게 병석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집안 살림에 남편 병수발까지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던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확 늙어버리셨어요. 그러자 제 결혼을 닥달하시더군요.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식을 올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 선자리를 잡아오시길래 연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시 저는 수혜점 사장과 1년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30이 넘었고 여자친구도 결혼 정년기여서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한창 회사도 잘 굴러가던 시기였기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반년도 안 돼서 바로 식을 올리게 되었죠.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수혜점을 정리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 부양에 가정 살림까지 해야 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분가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엄마랑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지내시게 하냐고 본가에 들어가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 부모 부양이야 제 의무인데 괜히 아내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못 이기는 척 아내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홀로 계신 엄마 걱정까지 해야 했던 저는 아내 덕분에 온전히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 성격상 엄마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봐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면서부터 아내가 전과 달리 말수도 줄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지 늘 소화제를 끼고 살길래 하루는 넌지시 물었죠. 혹시 엄마가 자기 힘들게 해? 안색도 안 좋고 자꾸 소화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래. 아내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의외의 말을 하지 뭐예요. 너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저 여우 같은 게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아주 감쪽같이 속여왔지 뭐냐? 너 제 임신 못하는 거 알고 있었니? 표정 보니 몰랐던 모양이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손주 욕심에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부터 애들어서는 한약을 아내에게 먹이던 엄마는 얼마 전 제 아내를 데리고 한의원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신 거죠. 아내 몸이 선천적으로 너무 약해서 아이가 생기기 힘들 거라는 얘기였어요. 들어보니 저게 원래 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1년에 반은 병원 생활을 했다더라고. 직장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서 지 가게 차려 쉬엄쉬엄 일하고 살았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놓고 결혼할 때 그런 얘긴 쏙 빼놓는다니 말이 되니? 어째 약을 먹여도 통해의 소식이 없다 했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있었을 줄이야. 그간 제 아내한테 한약을 먹이면서 어머니는 아이 소식을 닥달했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제가 엄마를 모르나요? 그동안 저도 당하고 살아온 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회사 매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것마저도 아내 탓을 하셨어요. 집안에 저런 게 들어왔는데 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이러다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어떻게든 제 아내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던 엄마는 제 회사 문제 가지고도 아내를 들볶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 몸 상태는 점점 더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게 5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아내 얼굴에선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한때 잠깐 반짝했던 미니 재봉 드림기는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또다시 매출 하향 곡선을 타던 매출은 끝도 없이 추락했어요. 직원 수를 줄이고
주력 상품에 집중하는 판매 전략을 세워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좀처럼 재기의 기회는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꼬여만가니 어디에도 마음 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힘들다는 핑계로 아내의 고통을 못 본 척 외면하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건 엄마가 미국에 사는 이모 댁으로 가시면서부터예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아내를 외면하고 살아온 탓에 엄마가 없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었죠. 식사 때만 마주 앉아 대면대면하게 밥을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전처럼 두 여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집안에서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그런가 회사 일도 전보다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니 재봉틀을 중심으로 다시 주문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거든요. 홈쇼핑에서 다시 판매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특정 제품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의아하기는 했지만 회사로서는 좋은 일이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직원이 저를 불러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직원 말에 따르면 영업부 남자 직원 하나가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직원이 회사 내에서도 여직원 킬러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덧붙이더군요. 한마디로 제 아내와 남자 직원 사이를 의심해보란 뜻이었죠. 그 남자 직원 이름이 뭡니까? 대표님도 잘 아실 거예요. 윤성민 씨라고. 요즘 한창 매출 기록 세우는 직원이니까요. 혹시 그것도 사모님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직원은 마치 흥미진진한 아침 드라마의 불륜 스토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제 표정을 살폈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번호키를 누르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쓰고 있는 작은 방에서 아내와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아내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는데 여직원 말처럼 아내가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했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선 엄마 말대로 내가 아내한테 속아서 결혼을 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한 얼굴로 그동안 나를 농락했던 건가? 지금까지 몇 놈이나 집에 들였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곤 제 눈으로 똑똑히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려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내 상상과는 달리 아내와 남자 직원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들 앞에는 카메라가 놓여 있었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간 내 인기척을 느낀 아내와 남자 직원은 깜짝 놀라며 하던 일을 멈췄어요. 여보,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왔어요? 아내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나야말로 묻고 싶어. 당신 지금 이 자식이랑 뭐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나 몰래 둘이 내 집에서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고.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내는 제게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다급히 말했어요. 대표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재봉틀 판매를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직원은 만들고 있던 베개 커버를 들이밀며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보니 테이블 위에는 저희 회사 미니 재봉틀과
두 사람이 만들고 있던 베개 커버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내는 갈 길을 잃은 제 눈동자에 눈을 맞추며 조용히 설명을 했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요. 자신이 건강했다면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말이죠. 요즘엔 블로그로 제품 홍보들을 하잖아요. 비록 내가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매일 소싱 클래스를 하듯이 동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그걸 보고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동안 미니 재봉틀의 주문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던 건 아내의 블로그 덕분이었던 거예요. 당신한테 얘기하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괜한 짓 한다고 할까봐 일전에 회사에서 본 적 있던 성민 씨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바느질에 소질이 없는 남자도 우리 재봉틀을 이용하면 쉽게 소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아내의 전략은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데 적중했고 매출 증가로 이어진 거였죠. 그걸 아내의 불륜으로 오해를 한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아내와 직원한테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나는 내 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아내를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도 이 착한 여자는 어떻게든 저를 도우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형만 끌어안고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고 밀어내기에 급급했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모든 게 일찍 세상을 떠난 형 탓이고 저를 외롭게 만든 부모님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정작 내 자신이 마음을 닫고 혼자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지신까지 의심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가장 나쁜 건 바로 저였던 거죠.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한심하죠. 직원이 돌아간 뒤 아내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전했죠. 그러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야. 우리가 탄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될 판인데 어떻게 두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대신 사과는 받아줄게. 어떻게 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할 수가 있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네. 난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던걸. 그래도 이번 한 번이야. 다음에 또 나 의심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의심조차도 관심이라고 믿어주는 아내 앞에서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둘 만큼 제대로 된 놈이 아니란 사실에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아내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지난 5년간 아내한테 잘못한 것들을 앞으로 사는 동안 곱절로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지금 이 채널을 듣고 있을 아내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험난한 파도를 맞고 숱한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난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 부족한 남편이지만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아줘. 그 은혜는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사랑해 여보.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